그럼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빅 웨이브로서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쵸. 이제 뭐 사실 믿는다라기보다도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하이프 사이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대감의 정점을 지났다가 환멸의 계곡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모든 기술이 그렇듯 메타버스도 그런 맥락의 그 하이프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이프 사이클 그거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이 2022년인데 가트너에서 매년 이런 기술 그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공개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그 기대감의 정점에 있는 기술이 NFT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제가 하이프 사이클 자료를 약간 다시 편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작년 상반기 때는 메타버스가 가장 큰 트렌드였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NFT가 트렌드가 되면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저자들이 책을 이제 쓰셨고, 지금은 사실은 둘 다 거품이 이제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우로만 봐도 메타버스 다음으로 NFT가 이제 많이 이제 뜨게 되었고,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보면 작년이 이제 정점이었고 지금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그 환멸의 계곡이라는 곳에 작년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이제 작년쯤이 이제 기대감의 정점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이 완전히 그 가라앉고 있는 거죠. 가라앉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모든 기술이 그랬어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 누가 쓰냐, 뭐 VR 기기도 그랬고, VR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많지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지금은 아마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국은 나올 것 같아요. 서비스들이 나오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 성공하는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안정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장되거나 소멸될 기순으로 보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AI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 뭐 알파고 AI가 당시에 그 언론이라든지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면서, 그 지금 AI가 대세다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미 모든 앱들이나 이런 서비스에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화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IoT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B2C 서비스로는 사실 IoT라고 하는 게 되게 아직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B2B에서는 IoT는 거의 그 결국은 센싱 기술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에 지금 뭐 자율주행 같은 거 하면은 IoT 센싱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상용화, 대중화,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메타버스나 NFT도 이 환멸의 계곡을 지나고 나면 그런 시기가 이제 올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시기는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통신회사 U+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안정기로 이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하이프 사이클 저거는 네. 하나의 이론인 건가요? 가트너에서 매년 뭐 10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술 관점으로 해당 기술이 트렌드가 될 거다, 아니면 환멸의 계곡으로 갈 거다, 이런 것들을 매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래 기술들을 이제 보고 이 하이프 사이클에서 다팅을 이제 해보는 거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메타버스와 NFT 외에도 아까 앞서서 얘기하셨듯이 뭐 인터넷이나 뭐 아이폰이나 그런 것도 다 저런 하이프 사이클의 모습과 되게 유사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점을 지나서 환멸의 계곡을 지나서 이제 안정기로 이제 가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는 메타버스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설에서 나왔고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진화하고 있는 과정 자체로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NFT라고 하는 거는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 그래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메타버스는 소설에서 나왔고 하나의 이제 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진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메타버스가 다팅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보면서 메타버스가 NFT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렇게 다팅을 이제 해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 좀 한 가지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네. 그 NFT랑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코인을 빼뜨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코인 중에 유효한 코인과 뭐 유효하지 않은 코인 이런 거를 또 구분할 수 있지만 아무튼 네. 그 코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또 그 네. 안에서 비즈니스 생활을 하려고 네, 하면 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완전 코인 이거 아니다. 네, 네, 네. 투자하면 안 되고 영으로 네. 가고 막 네. 무로 가고 막 이거는 진짜 뭐 사기고 폰지고 막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터진 사례는 그런 게 좀 있지만 네.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저 환멸의 계곡을 거쳐서 살아날 코인, 유효한 코인, 네. 우리 실생활과 뭐 밀접한 코인 그런 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저는 고객 경험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결국은 코인 자체보다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상 오피스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은 가상 오피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피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래는 봐야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게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코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이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저희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게임에서 활용되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아바타, 공간, 세계관, 보상 체계, 재미 요소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게임에서만 머물러서 있었던 것들이 그 각각의 요소들이 다른 도메인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책에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보상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저는 NFT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 사실은 어떤 코인이 뭐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각각의 도메인마다 그 보상 체계라고 하는 거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게임에서는 레벨업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게임 같은 경우 보면은 칼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사고 팔고 이런 걸 하잖아요. 저희는 가상 오피스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발표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업무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거나 이런 액션들을 했을 때 그 가상 오피스 메타버스에서 리워드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NFT라는 개념으로. 근데 예전에도 그러면 이제 싸이월 도토리에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NFT는 그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서비스에서 보상 체계로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SSG라든지 쿠팡에서 쓸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체계가 나중에 만들어지면 그런 보상 체계를 만들 때 그런 NFT라는 개념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코인이 대세가 될 거다라기보다도 해당 코인이 보상 체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사람들을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대기업들이 뭐 코인도 만든다고 하고 네. NFT도 만든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게 분위기가 이게 시장은 안 좋고 한데 뭔가 이렇게 움직임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네네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계시니까 네. 과거랑 지금이랑 비교해 볼 때 확실히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하이프 사이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멸의 계곡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즉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지만 사실은 메타버스 실제로 버즈 같은 걸 보면 줄고는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기업 사례에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매스 대상으로 강연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트렌드 위주로 많이 다녔다면 요즘은 그런 전문가분들이 실제 기업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전략을 구상할 때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장 상황을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서비스에 우리 도메인에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문가들과 같이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유플러스도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삼성이라든지 저희 LG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뭐 롯데라든지 현대 이런 SK. 곳에서 SK도 그렇고 실제 사례들이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메타버스 관련된 조직이 생겼다라든지 웹3 관련된 전략을 발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상반되게 사실은 그게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BP 사례들이 이제 그 각각의 도메인에서 버티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그게 환멸의 계곡에 들어서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게 기업에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냐라고 이제 했는데 네. 실제로 그 트렌드 관련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거품이 꺼지면서 트렌드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눈높이가 올라왔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비즈니스가 트렌드는 공부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가 나오고 BP 사례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BP 사례라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 네. 그러니까 결국은 SNS 같은 경우도 누가 1등이 될 거냐. 마이스페이스, 뭐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많았지만 결국은 페이스북이 왕자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뭐 검색 시장 엔진도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많았지만 결국은 네이버잖아요. 메타버스도 이런 어떤 서비스가 트렌드가 지나가고 각각의 회사에서 지금은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도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사례들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의 이제 메타버스 개념 안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가상의 공장을 실제로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공장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유니티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실제 버티컬 도메인에서 BP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방 만들거든요. 개발자 몇 명만 있으면 만드는데 제가 이제 요 작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존에 있는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에 있는 거를 만드는 데에는 좀 뭐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러려면은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보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환멸의 계곡에 그리고 BP 사례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지만 기업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거죠.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한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거품이 빠진다는 게 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거 뭐야 별거 없네 실체가 없네 그러면서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라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 차원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비즈니스 네. 모델을 만들고 네. 그게 어떻게 소비자와 또 만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라고 당연한 생각해요. 순서죠. 모든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고 조금씩 있는 거고. 네네. 그 실제로 그 메타도 보니까 네.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수익이 잘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네, 것 네.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도 계속 관련 서비스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호라이즌 같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확 줄인다거나 지금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계속 서비스를 만들면서 실험들을 이제 해보고 있죠. 아직까지는 진짜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무도 대답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스타트업의 애자일 관점에서만 봐도 지금은 저는 여러 가지 실험을 각각의 도메인에서 해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저기 MS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는 가상 오피스에서 기회 영역이 있다라고 보고 또 어떤 기업은 또 디지털 트윈 공장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다 뭐 교육이다 헬스케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각각의 도메인에서 이제 자기들이 잘하는 걸 가지고 실험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유플러스도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닷컴 버블 때 네. IT 기업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네. 거의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했을 네, 때 네, 네. 지금도 이제 메타버스에 엄청난 플랫폼들 간의 전쟁들이 일어날 거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카카오 네이버처럼 뭔가 정리가 되고 네. 안정된 생산성이 인정된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네.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 비유가 되게 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연 때 사실은 이제 90년대 말 닷컴 버블을 늘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나 구글 기업이 다 90년대 그 중후반에 이제 만들어진 기업인데 닷컴 버블을 지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되게 뭐 주가가 상승됐다가 폭락이 됐지만 결국은 그때 만들어졌던 그쵸. 시장을 빨리 진입했던 구글하고 아마존은 지금도 탑3에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은 대박 났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옥석 가리기를 위한 시간을 우리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회의론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 물론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하지만 저도 이제 그 메타버스 업계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계속 관련된 그 뭐 NFT가 됐든 웹3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움직임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에 가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서비스를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입장이나 결국 미래라고 하는 거는 선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설령 지금 상황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먼저 그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실험을 해보면서 검증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에 성공적으로 좀 올라타려면은 네.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업 차원에서 네,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메타버스를 잘 하려면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고객을 연구하는 부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지금 기술의 진화, 복잡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고객의 핵심적인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이 있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시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메인 중에 하나는 가상 오피스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메타버스로 어떻게 할 건지를 찾아봐 이러면은 사실 공급자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지금 모든 스타트업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결국은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시작은 고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린캔버스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전략 모델에 이제 9블락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커스터머하고 프로블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은 사실은 물론 기술도 되게 중요한데, 고객의 문제를 먼저 디파인하고, 그러면은 그 고객의 문제들 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고객의 문제를 디파인, 그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AI를 많이 안다거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요소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상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 책에도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게, 버퍼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장 이제 힘든 점이 뭐 고립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일과 어떤 가정의 어떤 분리가 힘들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점 근무 같은 게 나오고 있고 하이브리드 근무제도 있는데, 저희가 메타버스 요소들 중에 보니까 아바타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바타가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게 뭐냐? 그러면 뭐 거기 안에 있는 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남들하고 같은 직원의 줌하고 구글 미트에서 미팅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 아바타가 여기 존재하는 거를 같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이제 실제감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실제감이라고 하는 작은 고객 경험이 얼마나 우리가 속해져 있는 해당 도메인에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하이브리드 근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 고립감이라고 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리고 소통에 대한 불편함을 이 메타버스 요소를 쓰면은 되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잘하려면 고객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보고 고객의 문제를 먼저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결책으로 쓰려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MVP를 만들면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처음에 린하게 네. 계속해서 이제 네. 애자일식으로 계속 시도하고 시행착오 겪고 네. 계속해서 또 개선하고 네. 피드백 과정 거쳐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도메인이든 고객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될 게, 메타버스 요소들 중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쓸 거냐. 사실은 이 메타버스 요소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제페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바타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페토 같은 경우도 보면 스노우 사진 어플앱에서 시작을 했어요. 스노우 사진 어플앱에서 이 카메라 필터를 가지고 내 얼굴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상의 아바타하고 나하고 같이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하다가
제페토 앱이 생겼던 것처럼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점점 더 커지는 네. 거죠. 네. 그 가상오피스 서비스는 언제 나와요? 일단은 U+ 가상오피스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이제 하반기에는 뭐 MVP 런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럼 바로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B2B?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저희 목표는 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말씀만 들어도 네. 내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도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일주일 몇 달 만에도 개발이 되는데 이 메타버스 부분이 그런 좀 비용이나 리소스, 인프라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상 오피스를 만들려고 하는 곳이 LG U+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네. 누가 이기는 거예요? 뭐가 결정적인 요소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그 고객 경험으로 모든 거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회사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프레임으로 보면 고객의 문제,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를 좀 잘 해결하는 서비스가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고립감, 그다음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몰톡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보통 줌으로 회의를 할 때는 지금은 재택근무가 줄어들고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면서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스케줄이 언제쯤 된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그 구글 미트로 저희는 구글 미트를 많이 쓰는데 URL을 만들어요. URL을 만들어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PC 카톡으로 보내요. 그럼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죠. 아니면은 뭐 구글 캘린더에서 이제 메일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이제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또 일일이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품질이 안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해당 공간 안에 아바타가 늘 존재를 하고 있다면,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사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를 할 때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옆자리에 가서 아니면은 제가 5층에 근무하고 있어서 3층에 바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요즘은 개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에 갔을 수도 있고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 카톡으로 메신저로 먼저 보내서 전화 통화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전화를 드리거든요. 아니면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바타가 존재를 하고 있으면 아바타의 내 상태를 알 수 있게끔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뜬다거나 그럼 회의 중이다. 아니면 화장실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잘 보여주는 것도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메신저로 물어보지 않고 바로 가서 오늘 얘기 좀 하자. 가까이 가면 이제 이 사람도 그 창에서 보면은 누가 가까이 오는지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로 이제 소통을 보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시작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게 누적되면 굉장히 큰 누적되고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스몰톡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 1층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있다거나 아니면 위워크 같은 경우 보면은 로비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스타트업들하고 이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소통을 도와주는 공간들을 가상 공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하고 미팅을 할 때는 사실 뭐 글로 가든 오든 뭐 중간에서 만나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가상 공간 1층에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오, 좋네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실제 외부 인테리어를 할 때에도 위워크라든지 그런 그 공간들에서 이제 이렇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럼 가상 오피스 공간도 실제 공간에서 쓰는 것 중에서 그대로 올 수도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을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몇 층에는 각각의 어떤 기업들이 있고 1층에서는 뭐 로비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 세렌디피티 같이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U+ 같은 경우도 한 층에 뭐 100명씩 200명씩 있거든요. 멀리 있으면은 저기 있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탕비실 같은 공간, 카페 같은 공간, 오픈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연하게 만나서 스몰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죠. 와, 네. 그게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에서는 제공을 하기가 힘든 힘들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서 줌이랑 구글 미트 네. 그게 뭐 거기서 구현한다 해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네. 발전시킨다는 거는 메타버스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과 아바타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보상이라는 게 나중에는 보상이라는 개념까지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굳이 안 써도 그런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활용해서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가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게 메타버스를 요소를 써도 되고 다른 요소를 써도 돼요. 하지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는 되게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메타버스라는 어떤 패러다임과 기술의 관점보다는 고객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통 접근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네.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막막하기도 하긴 한데 네. 그래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그 사실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해 저도 나이가 그때는 어렵긴 했지만 그냥 인터넷에 메일 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엄청난 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현실에서 그냥 그리고 그때 편지도 그냥 우체국으로 그냥 쓰면 되지 뭘 네. 이메일 그걸로 쓰고 있어. 그렇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정없다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결국은 지금은 거의 뭐 우편 쓰는 게 이상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텍스트를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었고 미디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AI가 인터넷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카카오 맵이라든지 모빌리티도 요즘은 카카오 택시 이런 것들도 다 부르고 뭐 오토 서비스 다 집에서 이제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디어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개인화된 추천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메타버스도 사실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뭐 아바타 공간, 세계관, 리워드에 대한 어떤 NFT 이런 체계들도 있지만 기존의 인터넷 모바일 기술하고 접목을 잘하고 있는 AI하고도 연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회의 알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구글로 계속 지금 어차피 쓰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챗봇이라든지 이런 NP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그 가상의 어떤 그 중립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게임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상점에서 뭐 힐링 이런 것들을 약 같은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거기에 있는 중립자 캐릭터인데 그 NPC가 나에게 회의가 언제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라던가 오늘 할 일은 이거기 때문에 스케줄을 보니까 제 그 개인 정보를 보니까 오늘 할 일은 이거라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뭐 내일 모레 보고면 오늘에는 뭐 준비를 해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AI하고 접목을 해도 충분히 메타버스 서비스를 좀 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비서처럼. 네, 개인 비서처럼. 네. 야, 이게 재밌네요. 네. 제가 책에도 그 CU 사례를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CU? 네, 편의점? 네, 편의점 CU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살짝 지나긴 했는데 CU에서 그 제페토 한강공원점이라고 해서 그 반포대교 쪽이에요. 거기하고 실제 공간의 구성이 비슷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 실제로는 거기에 다른 편의점이 오프라인에는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CU에서 제휴를 해서 가상공간점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은 외부에 나가고 싶어 하고 특히 외국에서 한국을 왔을 때 한강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의 열망, 고객의 디자이어, 고객의 문제를 잘 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 한강공원을 가고 싶어 한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한강에 있으면서 분수를 본다던가 그 반포대교 쪽이 같이 분수도 나오면서 되게 예쁜 곳 중에 다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만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뭐 몇 주 만에 뭐 몇백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아, 그래요? 예. 글로벌에서도 많이 오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중국인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국내에 많이 왔었는데 그 제페토에 있는 CU 한강공원점을 되게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그 상황에서 고객의 어떤 열망이 뭔지 거기를 잘 건드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냥 공간만 구축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마케팅 포인트도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CU 같은 경우는 또 편의점마다 어떤 A라는 제품이 있으면 어느 편의점에도 들어가는 제품이 있지만 또 특정 편의점에만 들어가는 또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뭐 예를 들어 삼각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들고 같이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게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도 소개해드렸던 게
그때 당시 작년쯤인가 롯데월드도 제페토에 이제 구축을 했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현재 사람들이 이제 문제점 이슈들을 그 고객의 열망을 잘 파악해서 구축을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들을 잘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U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은 CU에서 삼각김밥을 구매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 가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걸 주고 그랬거든요. 롯데월드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어떤 액션들이나 아이템을 제페토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또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뭐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야광봉을 준다거나 이런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네. 이미 있군요. 네네네. 그럼 저자님 어떻게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될까요? 아니면 뭐 더 전달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정도만 좀 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 이쪽 트렌드로 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크리에이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갑자기 없던 게 새로 생겨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UCC 기반으로 이제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으로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익이 배분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엔잡러,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강화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와 연관되는 부분이 저는 NF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그게 가상 오피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공간을 꾸민다거나,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 각각의 오프라인 그 공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 사진을 테이블에 두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규어를 두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지인분은 그 어항 물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자기 자리에 소형 어항을 두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피규어, 어벤져스 이런 피규어를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사서 테이블에 놓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그런 크리에이션 기능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가상 오피스로 보면 결국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할 거다. 내 자리를 꾸미고 싶어 할 거다. 그 다음에 내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꾸미고 싶어 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꾸밀 때 사실은 기존의 외부에 있는 IP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피규어라고 하면 어벤져스라고 하는 브랜드하고 IP를 또 제휴를 맺어야 되잖아요. 또는 뭐 BTS라든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간단한 소품, 뭐 쓰레기통, 연필꽂이 이런 것들을 꾸미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것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 잘하는 게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어떤 창작물들을 잘 만들 수 있게끔 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뭘 만들고 싶어 할까? 어떤 아이템들을 이 공간에 채우고 싶어 할까? 그게 없는데 이제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공간들은 또 꾸미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상품을, 아이템을 만들면 거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NFT 기술을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참 이게 그 NFT 책들이 이전에 좀 몇 개가 나와서 네. 저희님들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사실 이 개념이 그 많이 영상을 들어도 어렵고 네. 생소하고, 그래서 뭐 논 펀저블 토큰 이거부터 이게 무슨 네. 의미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고 네.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재밌고 좀 신선했던 게 네. 기업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네, 거. 네. 그리고 개념 설명 특별히 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냥 쓰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학습을 해가는 것 같고, 네,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고, 네.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래 사회에 진짜 우리도 모르게 인터넷이 스며들었던 것처럼 네. 메타버스도 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네. 됩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크리에이션, 네. 크리에이터 네. 그런 부분도 진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정도 입지로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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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메타버스는 더 커질 것 같고, 네. 실제로 그 로블록스에서는 막 몇 억을 버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몇 억, 몇십억, 몇십억 뭐 제페토도 이미.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뭐 가상오피스 도메인이 됐든 다른 쪽의 도메인이 됐든 그런 게 이제 아까 제가 고객의 열망이라든지 고객의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뭔가를 창작하고 싶은 욕구는 기저에 이제 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거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어느 도메인이나 있을 거다. 그게 가상오피스로 오면은 내 공간과 내 자리를 꾸미고 싶은 욕구하고 연결이 될 거고 다른 어떤 뭐 교육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그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모색하시고 그 부의 기회, 뭐 새로운 더 그 성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승자의 법칙 꼭 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자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비즈니스 승자의 법칙의 이상엽 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